그러면 작가부터 신동집. 자, 그러면 이 작가는 어떤 사물이나 인간에 대해서 관찰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사물을 관찰해서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드러내고자 하는 작가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어떤 여러분 그 대상의 다른 이면들을 이 작가는 계속 찾아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본질을 다루고 있는 작품들은 아무래도 여러분 내가 내 정서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본질을 찾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서를 많이 드러내기보다는 여러분 이미지를 많이 보여줘. 그래서 이미지 중심으로 여러분 시를 쓰는 걸 주지주의 시라고 하거든요. 와사들 같은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주지주의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 정서도 있긴 한데 정서보단 이미지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소중함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 소중함.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이렇게 어떤 사물이나 인간의 가치를 표현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그 사물의 가치를 묻는 이러면 시들을 쓰는데요. 근데 이 시들 자체가 보면 이런 게 시? 약간 이러면 약간 이런 느낌을 자아내는 시들이 많아. 실용적 시거든요. 혹시 오렌지라고 하는 시 아세요? 오렌지? 여러분 그 혹시 김춘수의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에게는 단 하나의 뭉치생구가 있다. 근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내게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시 있잖아. 그게 본질을 찾는 시인데 그 시를 할 때 항상 오렌지라고 하는 시도 같이 나와. 그럼 이 오렌지라고 하는 시는 오렌지를 깔까 말까, 이러면 이 오렌지를 이렇게 까버리면 그 속에 있는 알맹이를 통해서 본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막상 까서 본질이 없으면 원상태로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을 찾으려면 이 껍질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 사물 오렌지라고 하는 애를 관찰해서 그 속에 있는 본질을 계속 찾아내려고 하는 거야. 그 속에서 본질, 사물의 가치를 계속 물어보기 위해서 오렌지라고 하는 걸 계속 낯설게 하는 느낌을 만들어서 낯설게 하기 기법들을 사용해서 실험시를 쓰는 거예요. 실험적인 시들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포스터 속의 비둘기는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소재지만 그 소재 자체에 어떤 본질이 담겨져 있는지를 찾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작품 한번 해석을 해보자. 자, 포스터 속에 들어앉아 비둘기는 자꾸만 곁눈질을 하고 있다. 포스터 속에 오래 들어앉아 있으면 비둘기의 습성도 웬만치는 변한다. 자, 그럼 여러분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 원래 비둘기가 있어. 근데 이 비둘기가 어디에 들어앉아 있다고 표현을 해요? 포스터 속에. 그러면 원래 바깥에 있었던 비둘기들이 이런 포스터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이 포스터 속으로 들어가니까 원래 비둘기가 가지고 있던 습성도 포스터 속에 들어갔더니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공간을 비교하면서 비둘기가 가지고 있었을 원래 습성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비둘기 진짜 거리의 무법자들 아니에요? 야, 걔네들 다니는 모습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차 운전할 때 이 비둘기가 얘들아 진짜 차 운전하면 안 비켜. 빵 해도 안 비켜 얘들아 진짜. 그럼 거의 약간 그 얘들아 교통사고 보험금 얘들아 뜯어내려고 하는 그 사기꾼들처럼 얘들아 진짜 얘네들 거의 안 비켜. 내가 얘들아 살짝 속도 더 줄여가지고 얘네 속도를 줄여야 그때야 얘네 날아다니거든요. 지네 마음대로 다녀요. 이러면 마음대로 날아다니고 마음대로 다니고 거리에 무법자처럼 다닐 수 있거든. 그러면 비둘기는 원래 살아있는 존재로서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는 존재인 거야. 그런데 포스터 속에 딱 들어가 버리면 저 상태로 박제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명도 자유도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비둘기가 갖고 있는 원래 습성은 바깥과 속이라고 하는 이미 이 공간을 비교를 해봤을 때 얘는 자유를 가지고 있었고 생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 포스터 속으로 들어간 이후로는 저게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둘기가 논일던 이 한대의 지붕마루를 나는 알고 있는데 정말이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때 이 지붕마루는 비둘기가 포스터 속에 들어오기 전에 살았던 곳인 것 같아. 근데 그러면 이곳은 여러분 뭘 할 수 있냐면 날아다닐 수 있고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여러분 내가 살아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곳은 생명과 자유가 보장되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거랑 반대되는 여러분 3번에 있는 이 포스터 속이라고 하는 공간은 반대로 이러면 생명과 자유가 여러분 없는 상실된 공간인 거지. 그래서 얘는 자유도 없고 생명도 없는 곳이 된다. 그러면 포스터 속이라고 하는 공간과 지붕마루라고 하는 공간이 여러분 뭐가 돼야 되냐면 계속 대비가 돼야 되죠. 대조 대비가 된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대비를 썼거든. 그러면 여러분 포스터 속이라고 하는 공간하고 지붕마루라고 하는 공간을 지금 대비를 한 거야. 근데 여러분 얘는 대비를 하나 더 했어. 뭘 대비했냐면 지금은 포스터 안에 있는데 예전에는 지붕마루에 있었네. 그럼 예전과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대비하기도 해요. 즉 과거랑 현재를 대비하죠. 그래서 대비가 두 개가 나타나요. 과거랑 현재. 그래서 여러분 지금 포스터 속에 있을 때는 포스터 속에 비둘기들이 얘들아 뭐뭐 하고 있다라고 해서 진행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지붕마루에서 살았을 때 뭐뭐 하던 한때라고 해서 과거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과거랑 현재를 비교하기도 한다. 자, 근데 이 지금 비둘기의 상황을 보면 원래는 자유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자유를 잃어버렸잖아. 원래 생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비둘기를 원래 생명이 있었을 때부터 자유가 있었을 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쟤 원래 되게 좋았었는데 이제 비포스터 속에 들어가니까 쟤 이제 다 상실했네. 나 원래 얘네가 이렇게 자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얘네들 자유를 다 잃어버렸네. 이러면 화자가 이런 말투로 이야기하고 있거든. 그러면 화자는 이 대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지금 대상을 대하고 있는 거야? 연민. 맞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연민이죠.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민과 안타까움의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슨 표현법을 쓰고 있냐면 알고 있는데 여러분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인식을 계속 강조해 주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비둘기가 계속 곁눈질을 하고 있었거든? 그러면 이 곁눈질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우리가 이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비둘기가 여러분 제대로 안 보고 이렇게 옆을 곁눈질을 보고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왜 정면이나 아니면 바르게 못 보고 이렇게 옆을 보고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뭐 할 때 곁눈질로 보지 얘들아? 당당할 때? 뭔가 얘들아 눈치 보이고 뭔가 얘들아 내가 숨고 싶을 때 여러분 이렇게 곁눈질로 보게 되거든? 그러면 얘는 지금 눈치를 보는 거야. 누구의 눈치를 볼 거냐면 나의 자유와 나의 생명을 빼앗아간 존재. 그곳이 어디예요? 포스터 속. 그러면 포스터 속에 있는 여러분 나를 억압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나의 생명을 앗아간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지금 불안하고 눈치를 보고 있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이 곁눈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불안함을 상징하기도 하고 두 번째 내가 여러분 억압된 내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뭔가 얘들아 지금 뭔가 억눌려 있고 누군가에게 얘들아 구속받고 억압을 당하고 있으니까 몰래 눈치를 보면서 여러분 곁눈질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갈게요. 자, 여러분 이 비둘기의 습성은 여기 안에 들어가니까 모든 걸 다 상실해 버렸잖아. 그러면 포스터 바깥에 있었을 때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거든. 그럼 얘가 곁눈질로 포스터 밖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건 어디에 대한 미련이라고 보셔도 돼요?
바깥에 대한 미련이라고 보셔도 되죠. 그럼 바깥에 있는 자유나 생명에 대한 갈망을 하고 있구나라고 봐도 되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 자유나 생명에 대한 갈망, 이게 견눈질의 의미인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선생님 8번 한번 갈게. 지금은 비어버린 이 집통만 비바람에 설렁이면서 삭고 있을 뿐이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집통은 여러분 포스터 속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붕마루에 있는 거예요? 지붕마루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원래 지붕마루는 여러분 어떤 곳이었냐면 여러분 자유와 생명이 있는 곳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곳은 지금 다 삭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곳은 자유와 그 다음에 생명이 없는 곳을 얘기하는 걸까? 자, 자유와 생명은 있어. 근데 그곳에 살던 비둘기의 집이 뭐가 된 거야? 그냥 삭고 있을 뿐인 거야. 왜? 비둘기가 어디로 들어갔으니까? 포스터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럼 여러분 이 집통은 자유와 여러분 생명이 사실 이제 사라진다, 황폐화된다 이런 말 절대 쓰면 안 돼. 자유와 생명은 있는데 비둘기가 저 안에 들어간 것뿐이죠. 그러면 이곳은 그냥 나 시간이 흘러서 황폐화가 되고 있을 뿐이야. 이거는 시간에 따른 황폐화야. 절대 자유나 이러면 생명이 변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에요. 자, 10번. 포스터 속에는 비둘기가 날아볼 하늘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이 없대. 하늘은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은 자유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포스터 속은 자유가 있어 없어? 없었잖아. 그럼 포스터 속이라고 하는 공간하고 여러분 이 하늘은 공간이 대조대비가 되는 거네. 그러면 하늘이랑 의미가 비슷한 게 지붕마루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이 포스터 속은 뭐가 없냐면 공기가 없대요. 여러분 우리는 공기가 있어야 숨을 쉬어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공기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생명을 주는 곳인 거야. 생명을 주는 거. 그러면 이 생명은 포스터 속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포스터 속은 자유도 없고 생명도 없다라는 걸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뭐뭐가 없다 계속 여러분 반복을 계속 시키고 있는 거야. 근데 이때 반복은 이 작품에 계속 시어나 시구가 반복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문장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된다. 통사 구조를 반복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답답하면 줄이를 틀어보지만 그저 열 없는 일. 자, 여러분 줄이 어디를 트는 거야? 줄이는 어디야? 다리. 다리를 막 아둥바둥 여러분 움직여 보려고 해. 근데 여러분 포스터 속에서 여러분 다리를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여러분이 열 없다라는 건 어떤 느낌의 말이야? 소용없다, 쓸모없다.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소용없는 일이다. 아무런 여러분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여러분 이 비둘기라고 하는 존재는 그러면 여러분 포스터 속으로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포스터 속으로 들어가고 나서 자유나 여러분 생명을 모두 상실한 존재인데 근데 그 속에서도 그래도 자기가 바깥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움직여 보려고 그래도 뭘 하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노력을 하는 존재긴 해요. 근데 그 노력조차도 포스터가 얘들아 억압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예 노력이 먹히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여기까지 봤으니까 비둘기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자, 우리가 여러분 이런 현대 사회에서 자유나 이러면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무언가 상실하고 있는 여러분 현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진짜 사람이 죽는다 이런 말이라기보단 사람이면 가져야 되는 본질을 잃어버리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여러분 이 자유를 상실한 현대인이라고 보셔도 되고, 자, 자유만 상실한 게 아니라 인간의 본연한
그럼 그런 본질들을 하나씩 다 이뤄가고 있는 현대인이 되는 거야. 자, 그럼 다시 여러분 15번 갈게. 그는 몸을 짓구겨서 누가 찢어보아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이 포스터를요 이렇게 찢어도요 여러분 피 한 방울 나지 않아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 물론 여러분 진짜 새는 찢을 수가 없지만 얘들아 만약 반 자른다고 하면 여러분 당연히 피가 나겠죠. 다쳤으니까. 근데 여러분 피 한 방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러면 얘는 피가 안 난다는 건 살아있지 않다는 뜻이고 얘는 살아있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러면 피 한 방울은 생명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불 속에 던져 살라보아도 잿가루 하나 남지 않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잿가루라고 하면 불타서 다 이제 남아있는 거니까 대부분 여러분 이제 죽음을 떠올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잿가루는 죽음을 떠올린다기보다는 만약에 여러분 선생님들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내가 이제 죽었어? 그럼 죽고 나서 얘들아 내가 이제 화장을 한다라고 하면 불가마에 들어가겠죠. 불가마에 들어가면 여러분 내가 이제 불가마에서 나오면 뭐만 남을 거예요? 뼈가루만 남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뼈가루는 내가 살아 생전에 이 육체가 온전했었다라는 거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거거든. 왜냐면 그 육체가 타고 남은 거니까. 근데 여러분 얘는 이 포스터가 종이니까 종이도 제가 남기는 하지만 웬만하면 다 타버려. 그러니까 얘는 생명이 없으니까 남아있는 증거가 없는 거야.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근데 잿가루가 남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잿가루는 그러면 내가 살아있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생명력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이제 잿가루는 죽음, 소멸하는 이미지라고 하는데 여기선 살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서 뭐뭐해 보아도 뭐뭐하지 않는다, 뭐뭐해 보아도 뭐뭐하지 않는다 계속 여러분 유사한 통사구조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 알겠지? 그러면 이 새는 여러분 도저히 살아있는 존재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는 그럼 여기서 그는 계속 비둘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이 비둘기는 찍어낸 포스터 수많은 복사 속에서 자, 그럼 여러분 포스터 속에 갖고 있는 이미지가 또 있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여러분 포스터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아까 여러분 자유나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생명이 상실되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여러분 똑같은 포스터를 수천 장, 수백 장, 수만 장을 찍어내요. 그러면 여러분 수많은 걸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대량 생산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면 대량 생산해서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것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포스터들마다 거기 있는 비둘기들이 조금씩 다 다를까? 다 똑같은 애들만 찍히겠지. 획일화되고 있는 거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포스터는 사람이 얘들아 그림을 그리든 사람이 사진을 찍어서 박제하든 사람이 뭔가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 포스터는 여러분 이 나약한 여러분 이 비둘기 같은 존재들을 구속하고 억압해서 얘네들의 자유를 빼앗고 이런 존재들이잖아. 그래서 구속과 억압의 의미도 갖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지금 설명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 이 현대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작품도 시대적인 배경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 대량 생산된다라고 하는 이미지랑 획일화되고 억압하고 구속당하는 시기. 이게 모두 다 되는 시기가 언제 알더라? 산업화와 독재 정권이 있던 시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7, 8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작품은 신동엽이라고 하는 작가는 80년대를 배경으로 작품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8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80년대에 얘들아 산업화나 아니면 여러분 독재 정권이 우리의 자유나 우리 인간의 본성들을 다 상실시키는 시대였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1980년대의 시대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다친 데 하나 없이 들어앉아 있으니. 그러니까 이러면 이런 비둘기는 이런 상황에서 이러면 그냥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고 다 상실된 상태로만 존재한다는 거야. 자, 마지막 줄. 차라리 죽지 못해서 그는 탈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 이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차라리 죽지 못해라고 하는 이 앞에 문장하고 그는 탈이다 라고 하는 이 문장.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죽지 못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의미로 지금 쓴 건데, 죽지 못해라는 말하고 탈이다라고 하는 말, 이 앞에 뒤에 나온 말이 이런 모순을 혹시 갖고 있을까? 모순은 어떤 건 긍정이고 어떤 건 부정이고 이러면 두 개가 이중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얘는 여러분 그냥 죽지 못해서 탈이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일상에서 어른들이 많이 쓴다란 말이에요. 이 말 자체에는 앞에 긍정, 부정 이런 것들로 나뉘는 게 아니고 모순이 없어. 근데 말이 안 돼. 왜 말이 안 되냐면 저 포스터 속의 비둘기는 죽은 애인데 죽지 못해서 산다라고 표현했거든요. 포스터 속은 저 애는 죽은 애잖아. 얘들아, 생명이 없는 애잖아. 그러니까 아까 생명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젤가루도 안 남는다고 했고 피 한 방울도 안 난다고 했잖아. 살아있는 애가 아닌데 죽지 못해서 탈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 이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문장의 모순이 아니라 상황의 모순이 들어간 거거든요. 이걸 역설적 인식이라고 해요. 역설법이랑 달라요, 여러분. 그럼 얘는 역설적 인식을 쓰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 봐봐 얘들아. 우리 역설법이라고 하는 얘는 여러분 이거는 문장의 모순이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듯이 찬란한 슬픔, 긍정, 부정이 동시에 쓰인다든지 이들 아니면 만약에 내가 역설 또 뭐 있냐? 왜 생각이 안 나냐? 유리창에서 여러분 자식이 죽었잖아. 그 자식이 나 그 단어 왜 문장이 생각이 안 나냐? 하여튼 여러분 유리창에서 여러분 그 자식이 죽고서 죽은 그 슬픈 마음하고 여러분 자식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동시에 쓰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중적인 모순이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는 상황의 모순인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의 모순은 여러분 어떤 예시들이 있었냐면 참고로 여러분이 배웠던 작품들 중에 농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여러분 농무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신명이 난다라는 단어가 나와. 근데 여러분 신명이 난다라는 이 말 자체에 모순이 있어? 아니지. 신이 난다는 뜻이잖아. 이 자체에는 모순은 없는데, 근데 여러분 내가 농사 지금 때려쳐야 되는 상황이고 비료값도 안 나오고 돈도 못 벌고 가난해가지고 내가 지금 아주 열악한 상황이야. 원통에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신명 난다라고 표현해. 그럼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신이 난다라는 이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상황의 모순 역설적 인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역설적 인식하고 역설법은 같은 게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역설적 인식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얘도 진리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 자, 의미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포스터 속의 비둘기는 죽은 애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애도 아니죠. 여러분 그냥 아예 생명 자체가 없었던 애였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생명체라고 선생님 가정하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포스터 속에 비둘기가 만약 생명체라면 포스터 속의 비둘기가 만약에 생명체라고 본다면 그러면 가능해야 할 이렇게 죽음조차 이 공간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원래 얘 자체는 생명이 없는데 근데 만약 얘를 살아있는 존재라고, 왜냐면 여기 안에 있던 애가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본다면 이 안에서 얘는 살고 아니라 죽고 싶어도 죽을 수조차가 없다는 거야. 이 죽음조차도 누가 억압을 하냐면 포스터가 억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스터는 여러분 1980년대에 얘들아 어떤 산업화나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 시기였잖아. 그러면 그런 시기들은 인간의 한 존엄성을 여러분 이렇게 다 좌지우지할 정도로 우리를 억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한 여러분 이 역설적 상황인 거야. 자, 그러면 이 역설적 상황에서 화자는 어떤 태도를 보이게 될 거냐면 이때는 여러분 비둘기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시대에 대한 태도겠죠. 이 상황에 대한 태도는 현실을 비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비판적인 태도를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 다음 페이지에 작품 정리 있거든 얘들아. 자, 작품 정리에다가 하나만 정리 한번 해보자. 두 개 정리할게, 두 개. 여러분 이 작품은 여러분 공간의 대비가 아주 두드러지게 쓰이고 있는데요. 그 공간의 의미를 조금만 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대비되는 공간이 누구누구가 나왔냐면 여러분 포스터 속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붕마루랑 하늘이 나왔거든. 그래서 포스터 속 지붕마루 그 다음에 하늘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여러분 포스터 속은 여러분 되게 인위적인 공간이야. 만들어진 거니까. 근데 여러분 이 하늘에서 이 새가 날아다니고 새들이 둥지를 틀고 이건 자연에서 그냥 당연한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적인 일들인 거예요. 반대말들 찾을게요. 자, 그 다음에 포스터는 여러분 획일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비둘기 여러분 바깥에 있는 비둘기 다 똑같이 생겼어요. 얘들아? 다 조금씩 다 다르게 생겼지. 걔네들 집 짓는 거가 비슷할 수는 있어도 다 똑같이 짓지는 않지. 그러면 여러분 이 바깥에 있는 공간은 개성이거든요. 한 인간의 본성, 한 존재의 얘들아 개성들을 살릴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이 포스터 속으로 들어가면 다 똑같아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포스터 속은 아까 여러분 선생님이 현대에 대량 생산되는 산업화의 모습이 있어서 얘는 현대 문명을 나타내 주기도 하거든. 자, 현대 문명을 상징하는 이 포스터 속은 반대로 지붕마루랑 하늘을 보면 1000년 전에도 아마 2000년 전에도 이 새들이 만약에 얘들아 이 바깥에서 살았다고 한다면 똑같이 이렇게 둥지를 짓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건 그 예전부터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의 의미가 없고 원초적인 공간인 거야. 그래서 현대 문명과 반대되는 말인 거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는 생명을 갖고 있지 않아요. 비생명적인 공간인데 그러면 하늘은 당연히 생명이 있겠지? 근데 여러분 선생님 말을 조금 바꿀 거야. 자, 여러분 생명체로서의 본질성을 지킬 수 있는 공간이야. 여러분 생명체로서 여러분 본질은 내가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살아있는 이 본질을 여긴 지킬 수 있는데 여기는 잃어버린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구속되고 억압되는 곳이에요. 자, 근데 하늘은 당연히 여러분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곳인데 조금 다른 말로 표현을 할 거야. 뻥 뚫려 있거든. 개방적인 공간인 거야. 이렇게. 자,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써놓은 단어들은 여러분 이거는 이제 선지에서 여러분 이제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로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보기를 준 다음에 보기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는데 이렇게 포스터 속과 여러분 이 공간의 의미를 이렇게 단어로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하나 더. 여러분 현재형 진수를 쓰거든요. 자, 여러분 원래 현재형을 쓰면 현장감, 생동감을 줘. 근데 이 작품은 생동감이 없어. 왜? 얘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얘는 무슨 기능을 하고 있냐면 현재형이라는 건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상황, 즉 비둘기가 이 포스터 속에 들어가서 부정적인 상황을 겪었는데 그게 지속될 거다라는 걸 암시해 주는 거야. 그러면 부정적인 상황의 지속을 여러분 현재형 진술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생동감이나 현장
거는 여기서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자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여러분 우리 다음 페이지로 가서 개설주의보라고 하는 작품을 볼게요.